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22도 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나라 안팎이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불안의 또 중심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줘야 될 임무가 대통령에게 있는데 거꾸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우리 기성 언론들 보면 대한민국은 태평 성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을 보면 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폭탄, 후쿠시마 폭탄, 수능 폭탄을 터뜨리고 지금 프랑스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프랑스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PPT 공식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10분이나 지각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또 분노 또를 자아내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우리 제대로 된 시민 언론이 필요한 때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에 대한 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두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편에는 우리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제대로 된 시민 언론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민들레는 이제 반성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구호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민들레 창간할 때부터 우리 민들레를 스스로 우리 민들레는 이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세웠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항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반성하는 언론이에요. 우리 한국의 언론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반성하는 모습이에요. 잘못이나 과오가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사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언론이 되겠다인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출발은 그 반성하겠다는 의지와 태도이지만은 거기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반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성에 하려는 의지와 함께 반성 능력. 그래서 저희들은 반성의 의지와 능력을 함께 보여주는 그러한 민들레가 되겠다. 그러한 저희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반성하는 언론 민들레. 그리고 최근에 그 언론 그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죠. 이 40대, 50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이제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대로 된 언론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는데요.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기사를 서비스한 지가 한 2달 정도 지났죠? 네. 두 달 지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눈으로 텍스트로만 보는 신문이 아니고 일단 유튜브에 들어오셔도 시민 언론 민들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민들레에 글을 몇 편 썼잖아요. 근데 이 읽어주는 서비스가 달리니까 사람들이 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걷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그 선거제도 개편 이런 거 복잡한데
걸어가면서 집중해서 들었더니 빵 뚫렸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토벤 수베르트 소나타보다도 더 듣기 좋다. 성우분이 워낙 섭씨 있게 읽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직은 이제 기계음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직은 기계음입니다. 전혀 어석하지 않던데요? 그렇죠. 네, 놀랐네요. 나. 예,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예컨대 이제 필자라든가 또 다른 좀 더 이제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운 더욱더 육성에 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담아내려고 하는데 일단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난 전혀 몰랐네요. 예, 워낙 뭐 그 기성 언론들 그 오염된 그 뉴스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 민들레 뉴스를 접하면 정말 청정한 뉴스를 접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슈베르트 음악수를 듣는 것보다 더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게 공감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광노현 전 교육감님이 6월 17일 날 이제 촛불행동 집회에서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날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주제로 잡았죠. 하나는 이제 우리 촛불 시민은 아무리 치하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우리 민주주의의 보루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항의 근력이고 근육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그 함께 칭찬하고 이렇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권력 남용 대마왕이에요. 그리고 문제, 트러블 무한 리필 보장 아닙니까? 매주 이렇게까지 쏟아내기도 어려운데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윤석열을 오염원으로 법치주의나 민생경제나 여러 가지 외교 안보까지 오염원으로 지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를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문제고 국제 문제고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국제적 성격을 드러내고 거기에 맞는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3가지로 구성을 했더랬어요. 네. 약간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그 우리 황석영 그 선생님이 그 우리 곽교육감님을 만나서 당신은 나는 이미 그 뭐 종편이 되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 교육방송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광노현 교육감님이 그 교육방송 이미지를 탈피해서 그 아스팔트에서 시민들에게 정말 격정의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이 윤석열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또한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최전방의 전사들입니다. 맞죠? 우리들이 저항의 끈기와 저항의 근력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이동관 아시죠? MB 홍보수석하고 윤석열 언론 특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MB 홍보수석 할 때 국정원을 자기 종 다루듯 이용하며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들이 또 학교 폭력을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16년 이동관 아들의 학교 폭력 사안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가 손준성이었다는 겁니다. 이 보도를 접하는 즉시 저는 악의 연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준성이 누구입니까? 악명 높은 고발 사주 사건 검사입니다. 맞죠? 판사 사철 사건 문 작성 검사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의 오른팔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본인과 부인 장모 한동훈, 손준성 등 꼬붕들의 잘못을 사법적으로 은폐하고 무혐의 주고 무죄 주기 위해서 검경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이 작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 1호 법치 오염원입니다.
마침 오늘 집회의 구호가 윤석열이 오염수다인데요. 딱 맞았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1호 안보외교 오염원입니다. 민생 오염원입니다. 이제 생태와 바다 오염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오염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매립해야 됩니다. 방출해야 됩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또 우리 보여듯이 강도현 교육감이 이제 윤석열을 오염원에 네, 대한민국 그게- 1호 오염원. 오염원에 비유. 네. 근데 오염원에 이제 비유하시고 혹시 또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닌가 좀 내심 걱정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원래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중앙일보가 크게 기사가 난 거예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반정부 활동한다. 이게 뭐냐 도대체 봤더니 2년 전에 이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그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혔잖아요. 그때 이 반대하는 시민단체 508개가 뭉쳐서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그 우산 조직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징검다리 교육공동체라고 제가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 전문단체가 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들어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508개 단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게 뭐냐면 행안부 돈을 받았는지. 그랬더니 우리가 2건의 돈을 받은 게 있었어요. 2019년에 한 건, 2020년에 한 건. 그랬더니 5개 단체를 딱 찍었는데 흥사단, YMCA, YWCA, 우리. 그리고 하나는 아주 잘 안 알려져 있는 수달 지키게 하는 단체예요. 이렇게 하니까 거의 이 단체들 압수수색 하세요 라는 요청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전혀 문제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압수수색 당하셔서 알잖아요. 압수수색 하면 막 그 참고인 조사를 해도 그 뭡니까 최강욱 의원실이 한번 참고인으로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18명 경찰이 와서 9명 인턴 직원까지 3개월 전에 들어온 인턴 직원까지 싹 그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최강욱 의원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런 기사까지 났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연설하면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집회에 나가서 발언을 하다 보면은 현장 분위기에 이끌려서 발언 수위가 확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속이 시원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나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더 탐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웬만하면 좀 참지 왜 그랬냐고 얘기하는데 뭐 윤석열 뭐 오염수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제가 보기엔 뭐 그걸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염원. 오염원. 법치 오염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염수의 원천이 오염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염수는 사실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뭐 세정하고 정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염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죠. 근데 저 어쨌든 집회에서 얘기를 했듯이 정말 그 언론 장악을 위해서 지금 지금 낙하산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동관, 그 아들의 또 학폭을 수사했던 검사가 손준성. 근데 그 손준성은 또 이 고발의 사주.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지금 현재 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징계 사유 중에 하나였던 이제 판사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그럼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 A 사건은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그래갖고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의 검언 유착했을 때 한동훈 검사장이 그 자기 휴대전화 비번을 안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혐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 사건까지를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법원으로부터요,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 사찰 문건으로, 그리고 그 채널 A 네. 수사 방해 감찰 행동으로, 방해, 수사 또 방해. 감찰 방해 행동으로 징계 2개월, 정지 2개월은 너무나 가볍다. 면직 이상. 그러니까 해임 아니면 파면이 마땅한 중징계 사안이다. 1심. 네, 그게 1심 행정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심이 되면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대통령이 된 거라.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소송은 이 징계 사건의 당부를 따지는 소송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진행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되겠습니까? 개판이 되지? 개판이 돼.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겠냐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봐주기 위해서 그 감찰 방해하다가 이제 징계를 당한 대통령을 상대로 네.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의 극치고 비상식, 몰상식의 극치 아닙니까? 그렇죠. 보기만 해도 진짜 토가 나오죠. 그렇죠.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민들레에서 굉장히 멋진 표현을 내놨잖아요. 이걸 패소할 결심이다. 이 표현이 정말 백만불짜리입니다. 딱 한 표현으로 게임이 끝났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도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기억하자. 이 소송은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을 함께 잡는 소송이에요. 네. 만약 2심에서 똑같은 1심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정직 2개월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방론이지만 뭐 면직 처분도 충분히 가능한 거였다는 방론까지가 그대로 인정이 되면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탄압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검찰총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대통령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뭐 이런 일련의 합리화 논거가 있잖아요. 이걸 원점에서 깨는 거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사건 지금 서울고법에 가 있는 이 징계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 자체는 넌센스 사안이고 그렇죠. 당연히 서울고법에서 이 사안을 심리 중단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지금 원고와 피고가 같은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죠? 이해상충이 되고. 완전한 이해상충이에요. 그래서 소송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선. 그러니까 일단 중단을 시켜야지 이걸 최소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재판을 속행하는 게 맞죠. 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인데 그렇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은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근데 요즘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도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참 이거는 아무리 우리 검찰 조직이면 이건 너무 좀 참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슬슬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몹시 달라지겠지만 지금 꼬락서니를 보고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총선에서 이길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귀신인데 누구보다 먼저 눕고 누구보다 먼저 일어서잖아요. 그런 귀신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자기 검찰총장 시절에 가장 으뜸 똘마니들이 한동훈, 손준성 아닙니까? 둘 다 오른팔 왼팔들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채널 A 사건으로 고발 사주 사건으로 딱 본인의 한 짓이 있잖아요. 눈 감아주고 방해하고 한 짓이 있어서 그리고 본부장 비리, 이른바 본인, 부인, 장모 비리,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본부장 플러스 똘마니. 이 비리의 주범들이거든요. 사실상 봐주기 주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공정, 상식 이런 걸 얘기할 형편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법치 오염은 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침 그날 촛불 집회의 슬로건이 윤석열이 오염수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연설문을 준비하고서 와서 딱 보니까 플랜카드가 그게 그렇게 걸려 있어서 우리가 통했다. 네. 그게 빗나가지 않았다 해서 안도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대한민국 1호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빗대서 대한민국 1호 안보, 외교, 민생 오염원인데 이제는 생태와 바다의 오염원까지 되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염원은 제거하고 매립해야 된다. 결론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아이고 무서워. 네. 자, 우리 저 광노현 교육감님 이제 오신 김에 또 윤석열 아까 그 최근에 네. 그 지금 싸지러 던진 큰 폭탄 중에 하나가 그렇죠. 또 이, 네. 예, 수능 또 킬러 킬러 문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예. 그야말로 난데없고 뜬금없는 발언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깊은 생각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뭔가 어떤 준비에서 나온 발언인가에 대해서 과연 저는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드는 발언이었고요. 사실 그것은 다른 많은 말들이 그렇죠.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말들은 이것이 어떤 단 2분간이라도 5분간이라도 생각 끝에 나오는 말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드는 그런 말들이죠. 근데 다시 한번 그런 평소에 그 말버릇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폭탄이죠. 아까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폭탄을 특히 어느 분야보다도 정교하게 접근해야 되는 교육 분야, 그리고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그것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것도 아주 큰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대통령의 이런 말 한마디가 이것이 하나의 교육 정책의 지침처럼 돼버려가지고 교육부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언론이 나서가지고요. 이것이 어떤 대단한 수능에 있어서의 대단한 개혁이고 교육에 있어서의 뭐 사교육 첫길이니 하는 그런 개혁의 드라이브에 어떤 주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형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와 정부라고 불리우는 대통령을 왕처럼 모시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아주 극력 비호해주는 유력한 언론들 간의 삼자가 연합해서 벌이는 그런 어떤 뭐 해프닝을 넘어서는 아수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킬러 문항 소동 터지고 난 뒤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그 너무 이 수능의 그 민감성들을 간과한 채 너무 성급하게 너무 경솔하게 발언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그 입시에 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다, 교육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교육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이제 곽 국감님이 교육 전문가인데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수능 킬러 문항 파동, 이 설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입시 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복잡계라서 저도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아주 시콜콜한 데까지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기 전에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평소보다는 이제 훨씬 더 얘기를 할 거리가 있긴 하죠. 근데 일단은 복잡계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뭐 수사를 몇 번, 입시 부정 관련 수사를 몇 번 해서 입시 전문가다 이런 건 넌센스 같은 얘기고요. 왜 킬러 문항을 낼까? 이런 것 사실 알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사실 킬러 문항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킬러 문항을 안 내면 이제 변별이 안 되는 층위가 있어요. 최상위급에서 의과대학이나 기타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고인기 학과의 경우에는 뭐 한 개, 두 개로 당락이 결정나잖아요. 그때 실수가 아니고 그래도 실력으로 판가름을 하려면 이런 킬러 문항
그 말도 참 안 좋죠. 킬러면 암살자 같은 건데 그 얼마나 말이 안 좋습니까만 아무튼 고난도 문제를 출제해서 그나마 약간은 실력으로 가리자, 운으로 가리지 말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수능이 되면 이제 다른 기준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불수능이 되면 뭐 사교육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지금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 정책을, 교육 개혁을 본인의 3대 개혁의 주제로 하나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 개혁의 주체를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미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과 본인이 행정권을 갖고 있는 본인이 해야 될 것을 구별해서 이제 대통령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뭘 갖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다만 뚜렷한 사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5-6가지로 경쟁을 완화하라든가 뭐 해서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표에 맞는 가장 맞는 제도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툭툭 건드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장관이라는 사람이 또 뭐 입시 전문가라고 지켜 세우고 많이 배웠다 그러고, 그런데 시시콜콜하게 뭐 그 담당 국장을 갈아치우라 그러고 이러니까 바로 갈고 말이에요. 거기에 또 감사 들어가고, 그러고서 기껏 나오는 거는 지금 킬러 문항을 내지 말자는 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사교육 유발 정책을 떡하니 내놔요. 그렇죠. 2025년부터 국제고,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5년의 기간을 설정해서 25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일을 기화로 이걸 살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자사고, 외고 다 그대로 가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중학교 입시 경쟁이 확 불을 붙는 거죠. 네. 자사고, 지금 중학생들이 다 상위 한 30-40% 정도 되면 특목고와 자사고 가기 위해서 입시 경쟁 교육, 사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날 또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고2, 고3은 절대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고1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고1 교과도 그 대입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이 다시 이 고1 상대 평가를 위해서 선행학습 안 할 수가 없죠. 고1 것까지 싸그리 미리 배워야지, 국영수는. 그렇게 되면 또 사교육이 유발되잖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죽인다 그러면서 또 사교육 업체까지 이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조지는 거. 그냥 감사, 수사 시켜갖고 혼쭐 내고, 이것도 선택적으로 하니까 다들 지금 꼭 막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즉흥성이고 거의 말이에요. 네. 아까 임기제 왕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무슨 임금님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정말 임기제 왕으로 본인을 착각해도 유분수지.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다 아닙니까? 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바로 자르고 바로 귀양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 형성 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감찰과 수사론만, 감사와 수사론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즉흥성, 나는 거의 충동성이라고 봐요. 이건 권력 중독과 자아도취에 깊이 젖은 인간이 아니면 이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 직접 당사자로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겁없이 말을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언론이 떠받쳐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 국정의 책임자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능 150일을 앞두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교육부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괜히 한마디 꺼낸 건데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고등학교 고3 지금 교실이 지금 초토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또 대통령 말을 이제 수습하려고 지금 뭐 좀 중앙일보 그 기사에서 보듯이 뭐 사교육비 주범 지목된 수능 킬러 문항 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외로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고3 수험생들의 혼란들을 덮은 부채질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해법은요. 이제 사실 경쟁을 줄이려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상대 평가라는 건 남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정해지니까 교육적이진 않잖아요. 교육적인 거는 자기의 그러니까 성취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수업이나 교과에는. 그러면 그 성취 목표에 내가 70%까지 갔으면 70점 내지는 그걸 5등급제로 하면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상대평가적인 측면이 조금 들어오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지독한 상대평가제입니다. 수능은 봐요. 석차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표준점 수제도 평균으로부터의 차이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분율 정하고 석차 정하고 표준점 수제한단 말이에요. 삼중 상대평가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위 1등급을 9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1등급을 4%하고 2등급을 11%까지 해서 7%만 인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 1등급을 뭐 1%에서 10%까지로 한다든가 하면 경쟁이 완화돼요. 그런데 경쟁이 완화되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또 부당하다고 느끼냐면 학교 간의 격차가 있었어요. 대학의 격차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을 한 20개 이상의 대학이 어디를 가도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1등 대학에서 20등 대학까지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엇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1인당 5천만 원쯤 되고 2, 3등 하는 연고대가 한 2,800만 원쯤 되고 그 밑에 대학들 뭐 1,500만 원, 그 밑에 대학 가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명확하게 차등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국립대학 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명문이야.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다 명문대학 아니에요. 강원대, 그렇죠. 뭐 충북대 할 것 없이. 이 대학들을 세계 200대 대학으로 키워주는데 몇 년 걸리냐면 우리가 카이스트 대학 있잖아요. 카이스트 세계 50등 본과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카이스트를 모방해서 유니스트, 울산과기대, 광주과기대, 대구과기대를 만들었어요. 이 세 대학이 다 세계 100대 대학 오는데 15년도 안 걸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립대학을 지원하기 시작하잖아요. 10년 지나면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분명히 주죠. 이 대학 반드시 좋아져서 졸업장의 가치가 반드시 높아지게 돼 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러면 그게 5, 6년만 지나도 그 시그널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우수한 학생들이. 그러면서 사립대학교 한 7, 8개, 국립대학교 한 10여 개 해서 한 20개 대학 정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주면 이제 등급도 좀 널널하게 잡아주고 경쟁을 많이 완화해서 이 지금의 지긋지긋한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입시 경쟁 교육의 문제가 많이 완화돼요. 그래서 위에 이제 대학교를 상향 균질화하는 문제, 특히 한 20개 이상의 대학을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입시 제도에서 그런 수능을 절대 평가한다든가 또 내신을 절대 평가한다든가 이런 제도 개혁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싹 빠지고 이거 킬러 문화 하나 이거 안 된다. 이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방식은 절대 아니올시다죠. 이건 폭군이 하는 짓이지. 괜히 지금 이제 킬러 문항한 거 얘기를 꺼냈다가 정말로 교육 전문가
전문가, 입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광동현 교육감님의 큰 강의를 듣게 되는데 아이고 죄송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폼이 모름지기 본인이 교육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교육비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수능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전반 대학의 서열화, 그렇죠. 또 나아가서는 교육 카스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근원적으로 다 이런 문제들을 먼저 그 제고하고 나서야 그래서 교육을 교육답게 대학을 대학답게 그렇게 해서 만든 그렇죠. 지금 보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은 지독한 능력주의를 설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주의가 이데올로기인 이상은 그 지금 식의 경쟁주의를 다 합리화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경쟁해서 여기서 살아남은 능력자를 우리가 왕창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 주의잖아요. 그러면 지금 킬러 문항에 따따블로 킬러를 만들어갖고 고난도 문제를 만들어서 정말 우수한 애들을 뽑아야죠. 만약 그 논리로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의 천재가 뭐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의 집에 민주주의하고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식의 이데올로기를 한편으로 주창하면서 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웃기는. 그래서 그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이런 거 다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들이 저 서울대 연고대 이른바 그 아마 대통령한테는 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 어떻게 해? 변별력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상호 모순인지. 모순이죠. 그리고 대통령은요. 이제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 대통령은 지금 교과서가 검정 제도라서 뭐 국어고 뭐 어떤 교과서도 국정교과서도 열 몇 종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교과서에 있는 대로 내라 해도 열 몇 건이기 때문에 너무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 대로 해라 그러면 1000개 학교가 650개 고등학교가 다 달리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수업 시간 좀씩 다르잖아. 그럼 국가교육과정대로 해라 그러면 국가교육과정은 다 일정한 성과 목표와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웬만한 것도 킬러 문항도 다 교육과정 안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다만 교육과정에 있는 걸 굉장히 복합적이고 고난도로 내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거는 보통은 이제 문제풀이 수업과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간을 짧게 주기 때문에 계속 문제풀이 수업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문제풀이도 잘하고 사고력도 좀 있는 애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애들 몇 명에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로 그렇죠. 사회적 거대한 낭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서부터 기업 생태계 문제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부터 대학 사회화 문제부터 따지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100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거는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MB 때에 그 이른바 그 규제 완화하겠다면서 전봇대 뽑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발상이지 않습니까? 거의 전두환식이고요. 사실은 이건 지금 오늘 시대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G8이니 뭐 G10이니 하고 있는 이 복잡게 대한민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복잡계고 충동이야 충동. 4차 혁명 시대에 지금 1차원적인 사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다뤄야 될 그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이 킬러 문항 그 논란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뺏겨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정도로 정돈하고. 근데 이게 워낙 상징적이에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관이나 뭐 당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입시 전문가고 교육 전문가고 우리가 많이 배운다는 둥 여기서 하나 지침을 주면 그걸 거의 성경에 있는 불경에 있는 말씀처럼 공자님 말씀으로 딱 격상시켜서 각자가
할 일을 해갖고 수사기관 감사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든가 또 타겟팅을 딱 100억, 200억 버는 사교육업자한테 맞춘다든가 해서 모든 포퓰리즘적 요소가 총동원되고 네. 딸랑이들이 총동원돼서 와 이건 진짜 여기 교육 전문가시니까 너무 오영원이야, 오영원.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우리 강정우 기자께서 지금 수업 진도를 못 나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수능 쉽게 내는 걸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되면 왜 역대 정권에서 그 쉬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겠습니까? 예. 자, 이건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더 하시고 싶으면 아니에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예, 이제 앞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네. 이제 쉽게 이제 발언 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큰 지금 홍역을 치렀는데, 자 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지금 교육계가 보니까 다시 MB 때 뭐 일제고사를 좀 부활하는 또 네. 그 연상시키는 또 정책을 하는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전학년을 또 내년부터 학업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사교육비를 또 유발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매 그러니까. 학년마다 한다니까 네. 사교육을 유발할 고등학교 수밖에 2학년 없고요. 때까지는 뭐 사교육비를 좀 충분히 쓰고 고3 때는 물수능 해가지고 고3들만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참 진짜 앞뒤 없는 어처구니 없는 어떡하니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를 뭐 기술계고하고 예술고 그다음에 과학계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불과 2년 전에 하셨어요. 그분이 2020년도에.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나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뭐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니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자, 우리 제대로 된 교육 전문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쨌든 제대로 교육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이 정부가 인도 태평양 네. 그 뭐 전략에서 이제 그 대중 포위 전략에 거의 뭐 천병으로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이 네.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지금 미중은 지금 대화 모드로 급선회하고 있죠. 네. 네. 참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이런 외교 정책, 그 미국 일변도, 대일 일변도, 뭐 일변도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굴종적인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거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작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맹종하려고 하는 미국은 또 한편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그런 발언까지 나왔죠. 중국은 한국을 침략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까지 나왔잖아요. 여당 주요 책임자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국을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한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적으로 일방적으로 붙겠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줘 왔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충성을 보내려고 하는, 맹종하려고 하는 미국은 지금 지난주에 상당한 일이 이번 주였죠. 있었죠. 바이든이 그 국무장관을 중국으로 급파를 시켰죠. 블링컨 장관을. 그래서 미중 간에 상당한, 자, 한편으로는 대결하고 갈등을 빚지만은 우리가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제스처를 이렇게 아주 백일화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한국 정부가 정말 난감해진 것이죠. 그렇죠. 예, 뒤통수를 속된 말로 한국 정부에 대한 뒤통수를 친 것이죠. 미국은 어쨌든 중국을 때리는 그 막대기로 이제 한국을 쓰면서 자신들은 이제 뒤로는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네. 거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이제 그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급감했죠. 급감하고 좀 그래서 대중 적자가 네. 최대치를 기록했고 예. 그러니까 저것이 바로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 동맹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 노릇을 자처하는 나라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필연적인 말로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대등한 동맹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한국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이 한 결과입니다. 네.
너무 아쉬운 거죠. 지금 이게 원래는 아태 전략이었다가 인태 전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APEC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뀐 거는 사실 아베의 작품이에요.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놨고 그걸 미국에 설득을 해서 그럴듯한 얘기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용도가 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봉쇄를 하자 이제 이런 전략인데 한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게 미국의 국가 이익하고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같은 것처럼 그것도 순전히 그 민주주의 인권 외교 가치에서 우리가 가치 동맹이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 외교를 보면 이제 뭐 민주주의 동맹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치 외교를 어느 나라도 일관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외교의 근본은 국익 외교고 실리 외교고 균형 외교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미국 입장에 몰빵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 어느 한쪽에든지 아마 몰빵을 하는 외교를 하면 반드시 뒤통수 맞는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사실 미국한테까지도 미국이 뭐 중국하고 만나고 또 일정한 협력이나 아니면 어떤 억제 원칙에 서로 상호 근접을 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미리 귀띔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 진짜 동맹이라면 대등한 동맹이라면 이제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노 대통령이 늘 그 동북아 균형자론을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때보다 우리 국력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어도 이전으로서는 괜찮았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갖췄다. 그 생각이 돼서 근데 이제 물론 신냉전 시대가 전개되고 하니까 조금 더 여건은 좀 안 좋아졌지만 그럴수록에 천병 노릇, 화약고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위태위태한 그렇죠. 거를 많이 느껴요. 일반 시민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식의 걱정을. 네,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이제 그 원인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잘못된 그 중국하고의 그 외교 그 관계 설정 때문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예, 뭐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만 빼고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그런데 이 경제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건 이제 가짜 뉴스로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요. 우리 저 최백은 교수님이 그 우리 민들레에 그 따끔하게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죠. 가짜 뉴스로 대국민 사기 벌이는 윤 정권에서.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특히 이제 국가 채무 규모를 이 정부가 지금 말하고 있기를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래서 전 정부가 이렇게 많은 빚을 넘겨줬고 이것이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가짜 뉴스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최백은 교수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제 칼럼을 통해서 썼는데 그 요약하자면은요.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때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국가 채무에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면은 채무 중에도 이것이 그야말로 이제 실질적인 채무가 있고 채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빚이라고 볼 수 없는 또 채무가 있어요. 이제 건강한 채무, 건전한 채무, 다소 이제 부담이 되는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의 성격 구분을 하지 않고 일단 1,000조라고 하는 규모만을 가지고 마치 대단히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채무가 늘었던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었죠.
그 같은 점을 쏙 빼버리고 그 결과만을 얘기한 것이고요. 근데 더욱더 이게 참 뭐랄까 우스운 일은 정작 이 정권 들어와서 채무의 증가 속도는 전 정부 때 채무 증가 속도의 2.5배인가가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만을 제외하면은 지금 저런 얘기를 할 때가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네. 위에 저 부자 감세하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적자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자 거기다가 감세하고 또 계속 그 지금 이제 대중무역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경기가 네. 침체되니까 당연히 세금이 잘 안 거치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1분기에만 지금 한 30조 정도 지금 세수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네. 뭐 이런 속도라고 얘기한다면 올해 그렇습니다. 최소 100억 이상의 100조. 네. 100조. 100조 이상의 이제 그 세수 차질이 예상되면 그건 다 또 국채를 발행을 해서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같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적극적 재정 정책 안 할 수가 없는 때라고 보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제 지표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GDP 대비 이 채무 비율,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에 그렇죠. 속합니다. 네. 일본보다도 작고 미국보다는 몇 배가 작고 독일보다도 작고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착한 채무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공포스럽게 얘기한다든가 또는 건전 재정에 대단히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재정을 할 형편이 하나도 못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적 규결로 그렇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최부건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그 윤석열 정권이 그 국가 채무가 지금 1,000조 원 정도 되고 그게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그 늘어난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고 논리이죠.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국가 채무가 이제 늘어난 속도를 보면 박근혜 정권 때가 연 한 40조 원대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20조 원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됐다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네. 그러다가 외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연간 한 9조 정도인가요? 한 120조 정도 예, 이제 네. 그때는 그렇죠.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우리나라가 GDP 대비 그 당시에 이 국가 그 채무가 증가한 비율이 우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좀 재정 정책을 펴지 못했다라고 사실 비판을 받아야 돼요. 거꾸로.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72조인가요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최소한 100조 이상의 네. 국가 채무가 더 쌓일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팬데믹 이전 한 20몇 조 정도 증가한 속도에 비하면 최소 뭐 한 2.5배에서 한 5배 가까이 채무가 지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에 있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국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금 나무라니까 이제 최백운 교수님께서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네. 얘기하신 거죠. 가짜 뉴스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공개적인 석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끊임없이. 네. 더 하나 또 더 참 이거 한심한 것은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명백한 가짜 뉴스를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아마 자부할 사람들 중에 일부일 기획재정부의 그리고 관리들이 거들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퍼스트 레이디가 왔을 때 결국 우크라이나의 그 10년 거치 그 40년 분할 상환으로 네.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약 80억 달러를 80억 달러였죠.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0.15%로. 네. 그러면 뭐 한 10조 원 정도를 0.15%에 40년간 거의 뭐 무상으로.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그 우리 대학생들 그 학자금 대출 이자를 네. 그런 실직 기간이라든가 취업 준비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때에 한해서 좀 면제해주자. 또 이런 건 포퓰리즘이라고. 그렇죠. 아니 0.15%로 해주면 되지. 우크라이나한테도 해주는데 40년간. 그러니까 외국 정부 우크라이나한테는 그렇게 그 퍼주죠. 부자들한테는 뭐 법인세 깎아주죠. 뭐 종부세 뭐 이런 그렇습니다. 뭐 부자 감세. 네. 그러니까 푼돈 모아서 태산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끌로 뺏어가지고 티끌을 모아가지고 태산으로 그렇죠. 예, 산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나마 뭐 네. 부자 감세 해줘서 경기를 회복시키면 몰랐는데 경기는 외려 네. 중국하고 그 외교 관계를 더 위험하게 몰고 가면서 지금 경기가 침체되니까 세금은 안 거쳐. 네. 그러니까 그 빈 곳간을 메꾸겠다고 지금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네.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최백은 교수께서 저 쓰신 칼럼에 저 글에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점은 국가 채무의 규모니 뭐 적정성이니 그것보다도 이 같은 가짜 뉴스가 특히 청년들에게 그렇죠.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게 대해서 마치 어떤 그 지금의 정권이 미래 세대를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많은 이런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또 그것에 어떤 상반되는 어떤 그런 대척점에 선 정부로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매도하는데 이 같은 식의 가짜 뉴스가 지금 적극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자기 이제 경험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네. 항상 물어보는 게 당신은 성인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제자들이 그렇죠. 뭐 쭈비쭈비 쓰는 거, 예, 뭐 저희는 성인입니다. 왜냐면 이제 연령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최백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진짜 성인이 되려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면 그렇죠. 이런 그 잘못된 이 정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이제 말하자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 보도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건 진정한 이른바 현대사회, 민주사회에서의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 사회는 다름 아닌 야만 사회가 될 뿐이다. 네. 근데 지금 상당히 그런 우리 최백은 교수의 염려가 상당히 결코 어떤 지나친 기우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짜 뉴스를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실수라든가 어떤 부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끊임없이 유포를 하고 있어요. 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바로 그런 가짜 뉴스를 바로 잡겠다면서 언론진흥재단에 설치한 센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짜 뉴스 상담 신고센터예요. 예.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을 아주 밀어붙여서 지금 이런 앞뒤가 안 맞고 도대체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아주 희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 뭐 어디에 있을지. 예. 트럼프 시대 때 트럼프가 그렇게 가짜 뉴스 만들고 그렇죠. 뉴스 오염원 네. 전 세계 1호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거의 뭐 필적하고 있죠. 버금가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가 이제 범람한 시대에 제대로 된 이제 언론이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제 언론을 지금 장악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그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제 KBS 이제 수신료 이제 분리징수의 문제인데. 네. 지금 아마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 이번에도 이제 로이터 저널리즘 재단 연구소에서 한국 언론에 대한 그 신뢰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그제 발표됐는데 거기에서 특히 신뢰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언론사 중에는 주로 이제 공영 언론들이 유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KBS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런 공영 언론을 아까 우리 광노현 교육감님이 이번에 그 촛불 집회에서 이동관 씨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노골적인 그런 방통위 장악의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도 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KBS라든가 MBC를
특히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KBS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통위를 저렇게 점령군처럼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방통위 장악 이전에 벌써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먼저 무리한 절차로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것에 수신료 분리 징수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방통위원회의 어떤 상임위원인데요. 사실 이 문제의 인물은 과거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 돈봉투 사건으로 그 무리를 빚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언론 출신이긴 하지만은 언론인들의 어떤 그런 명예에 먹칠을 한 사람인데, 지금 바로 이 김효재 씨가 지금 아주 밀어붙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언론단체들이 총연합해서 이건 탄핵을 해야 된다. 지금 바로 민주당이 이것을 탄핵하지 않는 것은 이동관이 좀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지명되기 전에 사실상 이제 권한대행을 그러고 하면서 있죠. 네. KBS 분리징수를 네. 법이 아니고 이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KBS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수신료를 분리징수 그걸 막아내려면 니들 스스로 이제 KBS 사장을 이렇게 좀 정권에 좀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좀 교체하라, 이제 이런 압박이 그러죠. 이런 압박이죠, 한마디로. 예. 민주당의 언론 단체들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종편 기자들조차도 75%가 이동관 임명에 지금 반대하는 거로 나왔어요. 그렇죠. 바로 그게 아이러니죠. 사실 종편 방송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최시중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이동관일까요? 그러니까 종편 그런데 기자들도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동관이 이제 방통위원장 들어오면 KBS, MBC뿐만 아니고 우리 종편들한테도 시시콜콜하게 시어머니 노릇을 좀 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죠. 종편 기자들조차도 아무리 그렇죠. 종편에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종편 기자들조차도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으로 도저히 찬성할 수가 근데 이제 없는 종편 기자들 인물이다. 입장에서는 사주들 눈치 보는 것도 참 비유상하는데, 이제는 이제 방통위원장까지 이동관 내려오면 본인들은 참 이중 삼중으로 또 시어머니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들이 표출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자, 요 다음 뉴스를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역시 대통령발 또 국힘발 가짜 뉴스의 하나인데 그 가짜 뉴스 때문에 건폭, 건설로조를 건폭으로 몰아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양해동 조합원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자괴감 때문에. 그래서 그 양해동 그분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연결식이 50일 만에 지금 치러졌죠. 그렇죠. 50일 만에 치러진 그날도 또 국힘당의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또 건설노조를 또 건폭으로 몰아세우는 발언을 해서 저 원희룡이라고 하는 저 정치인, 원희룡이라고 하는 지금 장관이죠. 저 인물은 사실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인간 유형 같아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물론 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의미보다는 이제 나쁜 의미일 테지만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저같이 아주 망당한 행태를 보일까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어떤 또 다른 김문수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그야말로 정말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변신을 통해서 노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다음 대통령 어떤 윤석열 이후에 다음에 제2의 윤석열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른바 극단적인 보수층에 뭔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생각에는 아마 자기가 이제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가 더욱 철저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이 아니면은 참 납득이 안 갈 정도예요.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들은. 그러니까 저것은 이른바 진보에서 보수로 간 이른바 전향 또 변신,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것은 인간이냐 또는 인간이 아닌 것이냐 하는 것에 경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변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좀 보일 수가 없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에서 이해할 수 없고 참 씁쓸함을 넘어서서 참 서글프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좀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노조 혐오 정책이 돼서 이제 노조 때리기인 거고요. 예, 아마 원희룡도 그래서 이 죽음으로 현재 정부의 그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그 정부의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항거했던 양해동 조합원을 분신, 반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분신 방조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꺼냈는데 한마디 사과도 지금 하고 있지 않았고 다 사실 아닌 거로 다 드러났죠. 사실문으로 드러났죠. 가짜 뉴스로 드러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사당 의원 108명 이름으로 원희룡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광래현 전 교육감님을 모신 게 사실 교육 전문가 때문에 모신 것은 아닌데, 네, 오늘은 이제 불과 이제 8개월? 몇 개월 남았나요? 이제 내년 4월 중순까지 이제 불과 한 8개월 정도 남았죠. 10개월이네. 네. 그래서 내년 10개월 정도 남은 이제 이 총선, 이 선거법 또 개정을 앞두고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맡겨서는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선거법 제도 개편에 대해서 다시 또 그쪽에 좀 전문가시거든요. 그쪽 전문가 선거법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전문가로 오늘 모시고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인 것 같아요. 괜히 되지도 않는 이 교육, 수능 얘기를 꺼내가지고 오늘도 제가 시간 한배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윤석열, 다시 한번 그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얘기 넘어가기 전에 아직 광고 말씀 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밀 떡볶이네요. 퀴킷에서 나온 밀 떡볶이입니다. 그러니까 퀴익하게 먹을 이시죠.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말랑 쫄깃한 추억의 밀 떡볶이이고 이것이 말랑 쫄깃이라는 건 또 어떤 맛이냐 한번 봐요. 네. 보통 맛이 있고 매콤한 맛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2인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잡내가 없는 어묵과 분말 수프로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요리 조리법이 아주 간단하네요. 냉동 떡을 자연 해동한 뒤에 잘라도 되고 꼬치에 끼워도 되는 납작 어묵을 넣고 분말 수프를 탈탈 털어서 한 소끔 끓이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파나 소시지, 라면사리 등을 넣어 드시면은 더욱 풍미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맛은 일반적인 매콤함과 달달함이 적절히 어우러진 그런 맛이고요. 매콤한 맛은 꽤 매운 편이긴 한데 속이 뒤집어질 만큼의 그 매운맛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격 정보인데요. 보통 맛, 매콤한 맛, 둘 다 마찬가지로 두 개에 430g인데 서로 교차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2% 할인된 가격인데 14,800원입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네.
지중진지한 더 탐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진지한 광고 훈장님의 떡볶이 광고였습니다. 우리 떡볶이 광고하면은 항상 우린 좀 조금 악몽이 좀 있어요. 그 민들레 그 명단 공개 당시 방송을 하면서 그 옆에 그 뒤에 그 우리 선주교 정유구현 사제단 사제분들이 이제 그 명단 공개하면서 그때 이제 미사 하는 장면들 이렇게 그날 이제 방송을 하면서 또 하필 또 광고 상품이 그때 떡볶이였는데 그래서 그 사제 미사 드리는 걸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떡볶이 광고하고 조선일보에서 어마어마하게 좀 욕을 먹었는데 그때 떡볶이인가? 아니야. 그렇게 저희가 뭐 그건 뭐 방송 그 진행하면서 약간 좀 실수가 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왠지 떡볶이한테 미안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떡볶이 선전 광고를 하는데 여기 맛있네요 진짜. 네. 우리 광고 훈장님 말씀하셨듯이 말랑쫄깃 말랑쫄깃이라는 표현이 아주 딱 와닿는. 네. 쇼핑은 뭐라 그랬죠? 더 탐사몰? 네, 쇼핑의 후원이다. 쇼핑의 후원이다. 더 탐사몰. 탐사몰. 자, 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고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광노현 전 교육감이 나오셔가지고 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우리 이제 시민들의 이제 그 집단 지성을 얘기를 좀 해주셨죠. 근데 그때 이제 그 KBS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시민들 그때 뭐 1,000명인가요? 뭐 500명. 500명을 모아서 그 시민들에게 이제 충분히 이제 선거법 제도의 이제 다양한 뭐 또 취지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시민들 스스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이제 선택하도록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대보다는 좀 우려를 그때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랬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재자들과 뭐 원했던 결국 그런 결론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역시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선거제도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리고 특히 이제 수기 자료집이 한 60쪽 정도 되는 게 배포됐거든요. 그리고 총 16시간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질문받고 그랬어요. 한 10시간 정도는 직접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전국에. 근데 이제 몇 가지 설계에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제 선거제 개혁을 500명의 미니 국민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굉장히 유사하게 닮은 미니 국민 500명을 16시간 동안 학습 수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확실히 국회의원들이 백날 얘기해도 안 나올 방향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수기 결과를 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그럴 것 같죠. 예. 알겠습니다. 이 자, 얘기는 그 꼭 조금 드리고 이제 싶어요. 구체적인 그 설문조사 결과를 네,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20대 선거법 개정된 선거법인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 양당 정치의 폐해를 좀 극복하고 각 지역에서 뭐 득표를 하긴 했지만은 지역에서 이제 그 의석수를 내지 못한 소수 정당들을 비례대표 의석수를 통해서 많이 국회에 좀 진출하자. 그래서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근데 그 취지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 양당이 그래서 사실상 이 비례대표 소수 정당을 이제 국회에 진출시키면서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이 취지가 다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더 탐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깨어 있는 시민이고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자청에서 많이 받으시고 또 직접 참여와 행동으로 체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원래 대표는 다수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비례대표가 있는데 그러면 다수 대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비례대표는 뭐냐면 비례대표는 다수는 다수만큼 대표하고 소수는 소수만큼 대표하자는 거예요. 근데 다수 대표는 다수만 대표하고 나머지는 대표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수 대표에서 비례대표제로 옮기게 되면 첫째 사표가 없어져요. 네. 두 번째로 득표율, 그러니까 다수는 다수만큼만 의석을 갖고 소수는 소수대로 그만큼만 의석을 가지니까 비례성이 확보가 돼요. 세 번째로는 소수가 대표되기 시작하니까 다양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표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대표성, 대표되지 않는 사표가 없어져서 대표성이 높아지고 그때 득표율만큼 누구나 의석을 갖게 되니까 비례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소수 민심이 골고루 다양한 소수 민심이 그 소수만큼은 비례대표를 받으니까 다양성이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기를 쓰고 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로 근간을 바꾼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역시 일반 시민들이 16시간밖에 공부를 안 해도 위대하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살리자는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보시면 들어가기 돼요. 전에 네. 워낙 지금 사전 설명이 길어서 그래요. 왜 우리 황석영 선생님이 곽교육감님이 교육방송에서 발표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실감하실 거예요. 네. 노파심이 있구나. 네, 그죠? 교육방송에서 잠시 우리가 모두를 좀 종편 모드로 네, 네. 네, 좀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실제로 이번에 KBS에서 시민 패널 500명을 상대로 16시간의 설명을 거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선택한 바람직한 선거구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까 말까. 여기에 이제 수기 전 조사에서는 바꿀 필요 있다가 77%. 근데 수기 후에 84% 외려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바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12%, 15%, 약간 3% 높아졌고요. 근데 잘 모르겠다는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 많아지긴 했네요. 그죠? 조금 많아졌는데 압도적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어떤 제도를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해했느냐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그 이전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온 그 선거제도로 이해했느냐가 관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 인증은 당연히 한 20, 30년 동안 경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전의 선거제도를 바꾸자는데 84% 또 77%, 84%가 찬성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난 20대 그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선거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럼 그래서 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이제 크기와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소선구제를 이제 희망하는 의견은 43%에서 56%로 소선구제를 희망하는 의견이 제일 많이 높아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했었던 이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희망했던 중선거구제는 40%에서 40%로 떨어졌고요. 대선거구제는 이제 8%에서 4%.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는 이제 한 선거구에서 이제 뭐 2등 또는 뭐 4등까지 이제 2명에서 4명까지를 이제 뽑는 거니까. 네.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게 되는 소선거구제를 왜 선호하냐면 이게 손맛이 좋거든. 내가 뽑았다. 내가 교체할 수 있다. 내가 접근하기 쉽다. 누가 나를 대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저 사람의 입법 활동이나 기타 정치 활동 실적이 좋으면 내가 다시 표를 주고 안 그러면 내가 표를 안 줘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유권자 효능감이죠. 그런데 이제 지역구 선거구에 있어서는 어쨌든 현행 소선거구제를 이제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로 나오네요. 중대선거구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 손맛 때문에 그러거든. 그런데 보면 지금 연동형 선거제 있잖아요. 연동형 선거제에서도 소선거구제로 뽑는 사람이 253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맞는 겁니다. 지역구 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뽑자는데 과반수가 찬성했잖아요. 56%나. 이것도 연동형도 마찬가지예요. 연동형에서도 253개를 소선거구제로 뽑기 때문에 전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선거구제를 이제 희망하는 시민들은 지금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은 뭐 수도권 지역 이런 데서 뭐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최소한 다 2등들은 할 테니까 결국은 다 양당 독식 구조가 더 강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소선거구제를 더 희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내가 놀란 건 저 중선거구를 선호한다고 하는 사람이 40%가 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6명쯤을 뽑으면 이걸 만약에 후보 개인한테 한 표를 주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지금 소선거구제처럼. 그러면 6등으로 붙는 사람은 한 7, 8%로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1등으로 붙는 사람은 한 3, 40%로 붙거든요. 그럼 표의 등가성이 너무 다르잖아. 그렇죠. 어떤 표로는 7%만 모여도 국회의원을 내고 어떤 후보한테 던진 건 3, 40%를 내야 한 명을 내니까 등가성이 너무 달라서 한 6명부터는 안 통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당이 30%였다 그러면 거기 대선거구 의석수의 30%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내가 누굴 뽑은 맛이 없거든. 그래서 일단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대선거구제를 거부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중선거구가 많아서 깜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 이걸 이해한다면 지금 강진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던 이유는 이제 지난 20대 총선 때는 사실 수도권 의석이 한 120석 정도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한 90석 이상을 이제 15석인가 뭐 그것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100석을 넘어갔고 120석 가운데서 100석 이상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엄청난 참패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20대 선거 결과를 재현을 막으려면 이 수도권 지역을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중도선거구제로 가면 조금 최소한 자기네들이 완승은 못해도 완패는 또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정권을 좀 심판하는 뭐 이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선구제를 통해서 손맛 잡고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좀 뭔가 좀 심판을 할 수 있는 또 책임 정치 구현 차원에서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선구제가 56%,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선거구제 찬성 비율도 40% 만만치 않게 있었다라고 하는 점. 자, 다음 비례대표 선출 범위를 놓고 보면은 이 전국 단위 비례대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네요. 수기 전에 38%는 58% 올라갔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게 45에서 40%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요거 설명을 해드리면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라는 건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권역 단위냐 광역 단위냐는 전국 단위라는 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나눠주겠다는 거고 권역별로는 일단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으로 나눠요. 6개 권역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영남 권역, 호남 권역 이렇게 되죠. 그럼 영남 권역은 65석이고 호남 권역은 28석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구도 그만한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영남 권역은 12석, 뭐 호남 권역은 8석 정도밖에 안 되는 거, 6석, 여기는 10석 이 정도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자, 영남에서 10석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영남에서 한 석을 먹으려면 10%를 가져야 되잖아요. 정당 득표율 10%를 올려야지만 한 석이 돼요. 매우 어렵죠. 그런데 만약 47석이라고 해보세요. 전국에. 그러면 2%만 올리면 한 석을 갖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3당이 의석을 갖고 의석을 가져야지만 대표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소수 민심을 대표하는 제3당이 의석을 가지려면 그러려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전국 단위가 좋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 사실을 뚜렷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8%에서 58%로 수기 전후가 확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하지 않으면 제3당의 진입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저렇게 정해준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발견이죠. 네, 그리고 역시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기 전 후가 차이가 확연하게 20% 이상 이 수기 후에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3당의 의석 진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제3당의 국회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선거제가 개편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원의 그 구성 비율인데요. 현행 유지는 16에서 18%,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 어우,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요. 네, 놀라운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27%, 70%. 아니, 지금 김기현 같은 사람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짜라는 거야. 이게 거꾸로 지금 민심에 역행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기현 대표는 마치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원들을 늘리는 것이 민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46% 지역구 더 늘려야다가 46%에서 10%로 쪼그라들잖아요. 비례대표 더 늘리자는 27에서 70%로 이게 가장 큰 수기 전후의 격차가 가장 큰 거였거든. 일반 시민들께서 만약 수기 과정을 안 거쳤으면 앞에 수기 전 걸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구 더 늘리자가 과반수 근접하잖아요. 46%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막연하게 이제 이게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그냥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뭐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 뭐 의석수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막상 시민들이 들어가서 16시간 동안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야, 이거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려도 전국 단위로 늘려야 돼. 그래야 제3당들이 의회에 많이 진입하고 이 양당 이 독식 그 구조를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늘리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안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했더니 현행 유지보다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된다. 지역구를 줄이고 그게 압도적으로 나온 거죠.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선출 아까 그건 하셨고 국회의원 숫자는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유지는 이제 18에서 29로 올라갔고 더 줄여야가 65에서 37, 더 늘려야가 13에서 33.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요. 일반적으로는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마치 뭐 민심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현행 유지 또는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합치면 60%가 넘어요. 그죠. 62%가. 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5월 13일 날, 아니, 5월 7일 날 발표된 거든, 5월 6일과 5월 13일 날 해서 5월 13일 날 발표된 5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핵심 문항으로 보고서 요것만 발표를 했거든요. 당일날. 그런 다음에 이제 5월 17일 날 20개 문항을 다 발표했어요. 거기에서 하나 대단히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의 세비와 보좌진 수를 줄일 경우에 그 줄인 예산만큼 국회의원을 증원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5%가 찬성.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거가 일반 시민이 원하는 거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그 조건 있잖아요. 진짜 세비를 좀 줄이고 보좌진 수를 줄여서 절약되는 그 예산액 그만큼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좋겠다. 라는 게 55%였거든요. 만약 말이에요. 16시간이 아니라 32시간을 했다. 수기를 했다. 학습을 하고 토론을 했다.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다 80%로 올라갔을 겁니다. 이 국회의원 숫자를 보시면은요. 이 수기 전의 조사에서는 그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65%로 제일 압도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걸 이제 16시간 동안 이제 그 토론 과정을 거치고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국회의원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37%로 줄었고 반면에 그렇죠. 현행 유지 또는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합치면은 62%. 그렇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결과가 그렇죠. 나왔는데요. 완전 뒤바뀐 거죠. 네. 65에서 62로 그죠? 네. 뒤바뀐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일정한 조건을 붙여준 즉슨 그냥 안정적 과반수 55% 찬성이 나왔어요. 소선거구제를 해서 유권자의 효능감과 책임 정치를 구현할 힘을 줬어요. 유권자들한테. 그러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소수 정당도 정확하게 비례해서 의석을 갖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해서 티끌모아 태산이 되도록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이 수기 공론조사의 결과하고 2020년 개정선거법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이 수기 공론조사의 결과의 최대 승자는 2020년 개정선거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살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선거제 개편 논의할 게 아니라 위성정당 금지 조항을 신설해버리면 되는 거죠. 지금 170석 민주당이 정의당과 기타 정당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패스트 트랙이 됐든 뭐 아니면 설득을 해갖고 그러면 제일 좋은 지금 500인 수기 공론 조사의 결과가 명확하게 가르치는 모든 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선거제 개편 논의에는 이 2020년 개정선거법은 아예 올라 있지도 않아요. 뭐 도농선거안, 권역별 지금 같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 권역 단위 연동형 안, 그리고는 4%만 지지했던 대선거구제 안, 지역 선거구를 대선거구로 통합하는 그 안, 이렇게 세 개가 나와서 겨루고 있거든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저는 그래서 거대한 사기극이다. 네네. 자, 그래서 그걸 선거제 개편 설문조사 결과 지금 보도자료, 국회 정개특위의 보도자료에 이제 맹점을 지적하신 건데, 국회 정개특위 보도자료는 이제 국민 84%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치 20대 그 선거, 총선을 치렀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문제를 느끼고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첫째, 둘째만 보셔도 알잖아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읽는 방향은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강화 의견이 과반수로 병립형 회기 의원 눌렀다. 이게 메인 타이틀. 그 다음에
이유는 첫째, 소수 대표가 용이하도록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 하지 말고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하자는 의견이 58%나 됐다. 네. 둘째,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에 압도적 과반수 70%가 찬성하면서 축소 의견 쏙 들어갔다. 셋째, 의원 세비 등 감축 시 의원 정수 확대에 55% 과반수가 찬성했다. 이렇게 읽잖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번 그 국회 정기특위에서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긴 하죠. 그냥 단순한 이제 국민들 사실 선거제 쪽 복잡한 내용들 잘 모르고 그냥 그 여론조사 물어보면 사실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명을 이제 임의로 추출을 해서 그 500명 시민들을 상대로 16시간 동안 왜 이제 이러한 선거구제 개편들이 필요한지 다양한 안들을 제시하고 의원들 이제 충분히 이제 고민하고 선택을 하게 했더니 일단은 비례대표는 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를 권역별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유는 이 제3당의 국회 진입이 좀 용이하게 해야 되겠다. 다당제로 전환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지역구는 뭐 소선거구제를 좀 유지를 하면서 일단 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정권이 잘못하면 여당 잘못하면 여당도 심판할 수 있게끔 또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면 힘을 확실히 실어주려면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가 효능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2020년 개정선거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선거구제, 압도적 소선거구제를 품고 있는 연동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253석이나 소선거구제로 뽑기 때문에 여러 문제는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당의 입장에서는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다만 그래도 가질 수 있게 해서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당시의 역학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서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힘당에 유리하고 군소정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때문에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해방 이후 최고의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선거제도 자체를 바꾼 건 이렇게 바꾼 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이 84%가 그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것은 결과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그 지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제대로 그 반영이 되지 않고 결국 그 실험이 그 꼼수를 통해서 위성 정당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결국은 그 흐지부지 됐고 이제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거제 자체는 좋네. 근데 다만 이걸 이제 위성 정당을 통해서 이걸 선거제도를 취지를 퇴색시켰던 만큼 그냥 우리 교육감님이 얘기했던 대로 차라리 위성 정당 금지법을 만들고 지난번 선고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살아있는 법이에요. 아니, 현행법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민심, 제대로 된 민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난 KBS 500명의 시민 패널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민심이다라는 거죠. 그건 사실상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화답했었던 이 중대 선거구제는 결국은 이 중진 의원들이 이제 계속 다시 재선에 용이하고 또 양당이 계속해서 나눠 먹기에 굉장히 용이한 선거구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선거구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이게 민주당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 확실한 과반수를 가급적이면 200석을 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응원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엉망진창 윤석열, 권력남용 윤석열, 법치 오염은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180석을 몰아줬는데 아무것도 못했다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180석을 몰아준 건 정확하게 말하면 민심이 아니었습니다. 소선거구제도에
모순이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안에 내장돼 있는 불비례성을 수혜자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2020년 총선 당시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열린민주당 5.4%를 포함해서 40%예요. 그럼 40%면 만약에 진짜 연동형을 하면은 한 120석 정도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이제 소선거구제를 253개 하다 보니까 163석을 휩쓸었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110 몇 석하고 105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초과 의석을 뭐 의원 정수 늘려서 여차저차 할 건 아니잖아요. 원래 아니기로 합의를 본 거니까. 그러면 163석 정당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랬다면은 이제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몇십 석을 더 얻었는데,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도 17석을 얻었잖아요. 원래는 하나도 못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아무리 이 지지율보다 초과 의석을 얻어도 그 초과 의석은 실질적으로 별로 써먹을 수가 없는 허수더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의석수가 아니라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법적 권한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고요. 지지율이 낮으면 쪽수는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후폭풍이 두렵다는 이유로 못해요. 왜냐하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정당 지지율에 묻어서 재선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내 재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정당 지지율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 거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고 내부 비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지지율 넘는 허수 의석을 바랄 필요가 없다. 우선 그런 다음에 지지율을 높여야 돼요. 중요한 건 지지율을 55%로 높이는 겁니다. 자, 지금의 40% 정도가 이제 무당층과 투표 안 하러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3% 미만 정당들은 다 빼거든요. 나중에 정당 지지율 계산할 때. 그러면 한 50% 돼요. 근데 좀 더 해갖고 실제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 55% 얻게 되면 한 60%까지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정당 지지율 계산할 때, 그러니까 선관위원회에서 총 의석 배정할 때 한 60%까지 돼요. 그러면 6, 38, 180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55%, 60%를 얻을까거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반 깨어있는 시민들이, 수기를 거쳐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뭐라 그래요? 의원 특권 해소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비와 보좌 진수 같은 거 좀 줄여서 그 돈으로 의원 정수 늘리고, 네. 그리고 우리 세비 우리 마음대로 애하라 돼야 이런 자기 이해 충돌 사안들 국회가 하지 말고 시민의회나 이런 수기 공론조사 방식 좀 더 확산하고, 이것이 정치개혁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이 이런 정치개혁을 선도하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자, 총선 이기는 것 당연하고요. 왜 이기냐면 분당을 막게 됩니다.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딴 살림 차리를 낸 사람이 나오지만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그게 재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절대 분당을 못해요. 자, 연동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국힘당은 그럼 당의 지지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집안 초토화되는 겁니다. 만약 연동형을 하게 되면 분당을 부채질하게 돼 있어. 연동형이라는 게. 왜냐하면 저 집안은 대선 주자급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 이준석 누굽니까? 유승민, 안철수 등이. 그렇게 되면 연동형 안에서 비교적 10대석 얻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대선 주자급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쪽은 지지율이 높고 저쪽은 당연히 낮잖아요. 전제 조건 자체가. 그러면 저쪽은 연동형을 하잖아요. 2020년 법을 살리면 저쪽은 분당 요인이 높아지고 이쪽은 지지율을 정치개혁이나 이런 걸 과감하게 던져서 지지율을 높이고 나면 분당 가능성이 잦아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지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180석을 연동형 아래서도 얻을 수 있어요. 왜냐? 제3당이 가져갈 자리가 없어요. 제3당이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동형을 하면 제3당한테 비례대표 의석 47석의 대부분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걸 가져갈 제3당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명분을 살리긴 굉장히 좋아요. 다당제 정치개혁이 살 길이라고 그만큼 얘기했으면 대의와 명분에 맞춰서 연동형을 살려줘. 그렇게 해도 가져갈 제3당이었기 때문에 실익은 민주당이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분당도 맞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분당 유인을 주는 거거든. 분당을 부채질해 주는 거야. 어떤 면에서 봐도 손해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계산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동형을 살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거보다 못한 여야 합의를 노리고 있는 거는 폼나게 정말 개혁적이구나, 자기 희생적인 개혁을 하는구나 하고 박수 쳐줄 그 기회를 국민들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빼앗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네. 저는 이걸 민주당 혁신위원회나 민주당 지도부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제가 저 같은 계산을 안 시켜도 다 기본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경우의 수를 놔봤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안타까워서. 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그 교육 전문가에 이어서 또 이 선거 그 개혁에 대한 이 전문가로서 광래연 그 교육감님의 그 고견을 오늘은 네. 청취하는 시간이 네. 됐는데 네. 저희보다는 좀 민주당에서 오늘 또 민주당 지지층들도 오늘 이 곽 교육감님께서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좀 민주당에서 받아 안아가지고 당의 혁신안에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다양한 의견을 해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저는 오늘 충분히 충분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우리 이명재 대표님은 어떻게 뭐 마무리하기 전에 네. 꼭 뭐 시청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사실 그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결론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뭔가를 자기가 내줄 때 받게 되고 또 뭔가를 버릴 때 그럴 때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옛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자기 희생, 자기를 내던지는 거 그런 것이 없이는 결국 자기의 역량 자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의 뭐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뭔가 이른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시사를 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좀 확인해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장시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윤석열 이제 뭐 킬러 그 문항에 대한 이 경솔한 발언을 성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총선 선거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국힘당 이 바라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참패는 막아서 정권을 앞으로 한 남은 4년간 식물 정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적당히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기존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재선에 안전하게 재선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만 지금 좀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법 개혁의 방향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민심과 함께 자기를 말하자면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다고 얘기한다면 뭐 다른 소수 정당들도 적극적으로 환호할 거고, 또 자기를 내던지는 모습들이 외려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